그 다음에는 이제 당사자의 의견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각자가 각 이해관계자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충분히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에 따라서는 자신의 얘기를 짧은 시간 내에 조리 있게 하는 사람도 있고 좀 얘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좀 조정인이 좀 도와가면서 얘기가 잘 구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문제가 굉장히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참여자의 격한 표현을 너무 이렇게 그 질서를 지키라는 식으로 억눌려서는 안 됩니다.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현재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고 그 감정을 표현하는 내용을 보면서 지금 현재 상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감정을 어느 정도까지는 좀 이렇게 자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켜보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정을 토해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조정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전 규칙 같은 것을 제정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뭐 조정자가 어떻게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당부 말씀을 드리는 정도로 고지를 할 필요가 있고요. 예.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경우에 뭐 말할 필요도 없이 각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골고루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얘기를 잘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도. 그런 경우에 이제 이제 발언을 안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고요. 그 사람 발언을 잘 안 하거나 잘 못하는 사람한테도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적절한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정자의 역할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각자가 말할 때 이제 상대방이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면서 상대방이 표현하는 것을 보호해 줄 필요가 또 있습니다. 예. 말하는 순서와 관련해서는 뭐 일반적으로 자리 배치에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핵심적인 이해관계자들이 우선 발언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2차적인 이해관계자 이런 순서로 하는 게 일반적인 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견 청취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파악해야 될 중요한 내용은 갈등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왜 갈등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서로 의견이 표현된 다음에는 이제 서로 이제 대화 과정을 거치게 되죠. 대화 과정에서 이제 조정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화 과정에서는 서로 서로 어떻게 보면 이제 의견을 보다 더 노골적으로 표출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다툼의 과정, 공방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 싸움을 부추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관계의 충돌이 어느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다 더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갈등 이슈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논의를 심화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향후에 논의할 주제를 정확하게 잡아내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코커스는 뭐 어느 과정에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부터 할 수도 있고, 뭐 중간에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특히 이제 문제 해결이 잘 안 될 경우에 코커스를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의견을 표출한 다음에
의제를 선정하게 됩니다. 의제라고 하는 것은 향후에 논의할 핵심적인 주제, 논의 주제들의 묶음을 의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제를 잘 선택해서 논의를 질서 있게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의제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향후의 갈등 해결의 아주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제를 잘못 선정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합의가 됐어도 합의에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의제 선정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제가 정리가 되면 그 의제를 그대로 진행시킬 것인지를 당사자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논의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대안들을 개발을 하면서 이제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합의가 이제 이루어지면은 그 합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복잡한 얘기긴 하지만 서로 적극적인 반대자가 없는 상황으로 내용을 형성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합의가 만장일치는 아니거든요. 적극적인 반대자가 없는 대안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그 대안들 가운데서 최적의 대안을 내용으로 정리하는 것을 합의를 형성한다, 컨센서스 빌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합의가 형성이 되면 그 합의를 기반으로 해서 합의문이 작성이 되죠. 합의문은 이제 상당히 균형 있게 작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 다음에 합의문은 제3자가 봤을 때 이것을 준수했는지 준수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합의문에는 뭐 예를 들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노력한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뭐 또는 무엇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은 합의문에는 써서는 안 됩니다. 예, 합의문에는 제3자가 봤을 때 이 합의를 준수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야 됩니다. 몇 월 며칠까지 A가 B에게 무엇을 한다, 확인한다. 그 다음에 또 언제까지 집행한다 라든지 이렇게 제3자가 봤을 때 이것이 지켜졌는지, 그 시간에 누구에 의해서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 또 누가 약속을 어겼는지 등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육하 원칙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지 됩니다. 뭐 근면 성실하게 뭐 이렇게 추상적인 용어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균형 있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핵심 이해관계자가 A, B, C라면 제일 첫 문장은 A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B는, 그 다음에 C는, 그 다음에 다시 A는,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전체가 균형 있게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이 과대되지 않도록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문장을 명확하게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문장 해석에 있어서 나중에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단문으로 작성을 단출하게 명확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합의문이 뭐 한 3줄, 4줄밖에 안 돼요. A는 뭐뭐를 한다, 뭐 B는 뭐뭐를 한다, C는 뭐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게 그런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지켜졌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또다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합의문에는 향후에 이행 여부에 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행 여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합의가 지켜졌는지 지켜지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과정이 이제 이행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행 과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잘 작성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A가 B에게 1,000만 원을 뭐 3개월 동안 지급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표현을 해놔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합의문을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작성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고 합의문이 작성이 됐으면 이제 닫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대개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조정은 이루어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개는 이제 조정 과정에 들어가면, 재판을 취하하고 조정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재판을 걸고 조정을 하는 경우는, 결국은 승패의 문제로 인식하고 협력적인 노력을 게으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비법적인 문제 해결에 관한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뭐 재판 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이제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면 되는데요. 뭐 오늘은 조정에 대해서 아주 뭐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적인 내용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조정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 당사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정자는 의사결정에는 관여하지 않고 그 당사자 간의 그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설계하고 과정을 관리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요. 따라서 조정자는 자신의 의견을 진행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의견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지만, 의사결정 내용에 관해서 그 발언을 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자가 균형 있게 진행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특히 조정자에게 있어서는 비밀 유지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자들이 한 개인적인 얘기를 문제 해결 과정에 활용할 수는 있으되, 그것을 공개적으로 발언하거나 하는 것은 이해 당사자들이 허락한 한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할 필요가 있고요. 조정자에게 있어서는 조정에 대한 설계 능력과 이 갈등에 대한 이슈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이 리딩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고도의 스킬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합의문은 아주 구체적이고 간단 명료하게 균형 있게 작성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작성된 합의문은 최종적으로 이해 관계자들 모두의 사인을 받아서 작성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정의 원만한 과정을 위해서는 기존에 재판이 걸려 있다면 재판을 취한 상태에서 조정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정 과정을 마치겠습니다.